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뭔가가 허전한 이 박사입니다. 뭐가 허전합니까? 오늘 근 2년 만에 네. 스케일링을 받았어요. 아, 그래? 이게 그 이세를 꽉 채우던 그 이세. 혀가 짧으네. 이세를 꽉 채우던 치석이 다 없어지니까 2년간 함께 생활했던 지석이 없어졌어? 다 없어지고. 이 새끼 6개월마다 한 번씩 다녀. 요즘 뭐 의료보험도 되는데 임마. 나 딱 가보니까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적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7월 9일이잖아요. 딱 좋구나. 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아니 6월 달에 받았으면 2번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쉬워라.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 한 자리가 또 비니까 그것도 또 되게 허전하네. 그런데 오늘 세자기 제주도로 가는 바람에 조난을 당했어. 예, 비행기가 안 뜬다고. 가서 너구리 잘 끓여 먹었냐? 예, 너구리 때문에 지금 예.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하여튼 오늘 방송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작 없이 방송을 하니까 세작 팬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태풍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녹음하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너구리가 미칠 때라고 그러는데 피해가 정말 최소화되고 무사히 좀 태풍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했잖아 그래서. 오키나와 아주 정면으로 맞았다는데. 일본을 강타하고 싶은데 뭐 세작이 빠진 대신에 또 다른 우리 거문급 스타가 한 분 오셨기 때문에 그분하고 오늘 같이 하면 되겠고. 어쨌든 목요일 항상 목요일 날 방송했는데 목요일 날 오셔서 방송이 없어서 아쉬운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스케줄상 이번 주는 수요일 날 했다. 이런 녹화를 말씀드리고. 자, 지난 방송 저희가 흑금성 특집을 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하면서 저기 오늘 거물급 게스트와 얘기하면서도 나왔지만 누군지 모르는 거야. 흑금성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무슨 EJ가 갑자기 근현대사만 하다가 왜 갑자기 무협지를 하나 싶어가지고 나는 안 듣겠다고 그랬었는데 댓글 보더니 이거 들어야겠다 재밌겠다. 그리고 실제로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뭐 역대급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박진감 넘치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다. 뭐 007 같은 영화 한 편 봤다. 이런 건 영화화해야 된다. 오늘 그래서 모신 분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흑금성에 관해서 모든 것을 깨뚫고 계시는 당시 이분만큼 흑금성을 잘 아는 분이 없다라고 대한민국에서 흑금성의 유일한 전문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당시 시사저널 기자였었고 현 오마이뉴스의 기자로 계시는 편집 주간으로 계시는 우리 김당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 반갑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회사 가까운 데 있어요. 그렇습니까? 퇴근하고 오셨습니까? 예, 상암동 DMC 있어요. 네. 여러분 흑금성에 대해서 이 박사, 이 작가, EJ 좀 아쉽다. 한 2시간밖에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쉬운 분들은 오마이뉴스나 이렇게 김당 기자님 검색해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기사를 한번 쭉 보면 이제 흑금성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따 인터뷰 시간 때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떻습니까, 기자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협지 보는 것 같다. 혹은 진짜 007 같은 영화를 한 편 봤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뭐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98년 그때 3월이었죠.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처음 이대성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흑금성이라는 공작원 암호명이 처음 공개가 됐고 또 그 파일에 숱하게 많은 그 공작원들의 보고서 내용들이 한꺼번에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세계 첩보사에 저희 찾아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것도 공작 기관에서 스스로 까발리는. 언론에서 까발리는 경우는 간혹 있죠. 그럼 까발리는 건 언론의 뭐 숙명이니까. 근데 공작 기관에서 자기들이 만든 공작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아마 없죠.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름도 흑금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흑금성 본인은 정작 자기 암호가 명이 뭔지 몰라요. 스스로 몰랐습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공작이 이제 일종의 점조직처럼 운영이 되는데 공작원이 있으면은 그 위에 공작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하관계라기보다는 누군가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거를 남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작관을 통해서 공작원에게 이제 지시 내용이 가고 또 마찬가지로 보고가 되는데 나중에 그 공개된 걸 보고 자기가 흑금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뭐 그 지난 편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 아자의 북한에서 광고를 찍는 거. 아자 커뮤니케이션의 북한. 아자 커뮤니케이션에. 예. 거기는 일종의 이제 편승 공작이라 그러거든요. 야, 전문 용어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아자 커뮤니케이션이 원래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편승해서 그렇죠. 공작을 한다 해서 편승 공작인 겁니까? 그렇죠. 이제 위장 회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나 그 아자 커뮤니케이션은 이 정보기관이 개입한지 몰랐기 때문에 위장이 전혀 몰랐죠. 그쪽에선 전혀 위장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국가 공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작 그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국정원이나 안기부 같은 경우에. 근데 보통 이제 공작을 시작하게 되면 여건 조성 단계 이런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는 이제 돈을 많이 투입하면서 밑밥을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숙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사업 계획에 올립니다. 그러면 예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숙성된 공작이었고 그 박금성 공작원이 했던 게 93년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96년도 97년 2월 달에 계약서를 썼거든요. 그 아자하고 금강산 관광총회사라는 북한에 거기 이제 방종삼 총사장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계약을 썼고 그때가 98년 2월 12일이거든요. 그때 북경 캠핑스키 호텔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기자로서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은 황장엽 망명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죠. 그러면 계약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첫날 계약을 못했어요. 황장엽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틀 뒤에 계약서를 서명을 했죠. 아니 근데 아까 기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거 우리 지난 방송에 신세계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이자성이 경찰 신분으로 들어가서 이거 영화 스포일러라 좀 그런데 이자성이 경찰 신분에서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활동을 하는 모든 것을 신세계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이자성은 신세계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 명을 모르는 거지.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신이 흑금성이란 닉네임 공작 암호명을 박재서 씨가 스스로는 전혀 몰랐어요. 무관도나 이런 데 나오는 거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무관도 중간에 OST를 넣은 겁니다. 넣었는데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기자님은 이런 뭐 대북 관계에서 굉장히 어떤 전문가시니까 흑금성 이전에도 혹시 이런 것들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공작들은 많았겠죠. 그렇죠. 공작은 엄청 많았죠. 근데 이제 가장 안기부 역사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공작이었다고 봐요. 그 공작이. 흑금성 사건이. 공작이. 왜냐하면은 까발려지만 않았으면은. 왜냐하면은 광고 회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그렇죠. 모든 정보가 다 국정원 직원이 가서 살펴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이 정보를 습득한다. 그렇죠. 이건 그 전문하고 확실히 다르죠. 자기가 직접 보고 그렇죠. 겪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공작이 깨진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그러니까 국정원 이런 거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댓글 좀 달지 말고. 댓글 달고 앉아있어 인간들이. 아니 좀 비싼 돈 주고 엘리트 만들어서 이런 공작을 해야지. 댓글 쳐달고 앉았어 말이야. 댓글은 우리 저기 밖에 막걸리 마시는 분들 다 할 수 있는겨. 그렇죠. 다 할 수 있다 그러잖아 지금. 하여튼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 혹시 박태서 씨가 소위 말하는 북한의 최고위급 최고 존엄 이런 사람도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러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이죠. 김정일을 만났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재밌는 얘기는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거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 TV조선에 나오셨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보진 못했고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북풍을 말하면 다 고소고발하겠다. 북풍이라는 사건 자체가 없는 것이다. 아니 핸드백 브랜드다 런칭하라니까 왜 자꾸 그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북풍으로 징역 5년, 안풍으로 징역 10개월 추가됐고 안기부 예산 횡령형으로 징역 2년, 총 7년 이상을 징역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특별사면으로 나온 사람인데 완전 자기가 했는데 부정했거든요. 당시 직접 취재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권영애 씨가 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군 출신이 육사 15기인가 그럴 텐데. 그분이 이제 또 기독교 장로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장로셨는데 강남에 있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근본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아마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진짜 빨갱이다. 네, 진짜 빨갱이다고. 그리고 그 공작원들이 일부 그런 비스꾸르무리한 보고가 있었고 실제로. 근데 이제 물론 그 보고를 각색하고 아주 짜깁기 하고 해서 한 게 이제 이대성 파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사실에는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장 위험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99%의 그 사실에다가 1%의 거짓을 결정적인 거짓을 섞어서 만든 이런 게 가장 사람들이 믿기 쉬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믿기 쉽게 하게 해서 이제 공작을 했던 거죠. 근데 아마 그래서 그 양반은 지금도 아마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건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그럼 완전 부정하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조작하고 편집하고 이건 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조작과 편집에 의해서 자기가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건 절대 안 될 일이죠. 그러면 내가 김대중은 정말 대통령 당선돼서 안 될 빨갱인데 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를 뭐 정치 보복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권영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순서가 잘못됐죠. 네. 왜냐하면은 이 북풍 사건의 가장 원래 원조는 96년 4월 총선 때 있었다는 거거든요. 판문점에서 판문점 이렇게. 무력 시위 출동. 네. 이계 소대인가가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 이상 행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총선 바로 며칠 전이었는데 예. 그때 그때 당시 신한국당 인기가 아주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장학노라 그래가지고 당시 YS 부속 실장이 그 수뢰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YS가 천명했던 여러 가지 깨끗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한 번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장풍이 그때 이제 불었는데 그 다음에 북풍이 같이 불었어요. 근데 결과는 북풍이 이겨버렸네. 북풍이 장풍을 이겼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언론이 주목을 했어요. 북한 변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제 우리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예. 그때 4.1 총선 당시 북풍이. 그래서 언론이 이제 북풍에 대한 용어를 처음으로 썼었고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게 일종의 학습 효과를 가져다 준 거죠. 그 정치권에. 그리고 안기부에도 그걸 가져다 줬고. 근데 이제 저희가 당시 취재한 바로는 그 4.1 그 총선 당시 북풍은 YS가 YS 쪽에서 북한의 그때 식량난이 굉장히 심할 때이기 때문에 예. 밀가루를 건네주고 물론 비밀로 몰래 건네주고 요청을 한 걸로 이렇게 그 가설이 성립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가설에 그쳤을 뿐 입증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흑금성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흑금성이 4.11 총선도 예. 남한에서 요청해서 북한이 했다라고 이야기한 네, 겁니까? 그것을 북측에서 확인했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물론 증거는 없지만.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은 그때 남측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쪽으로 밀가루를 보낸 그 송장은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비밀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절대 대북 지원이 허용 안 된 때거든요. 네. 근데 기업들이 정부에서 불가하는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당국에서 허가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당국의 무기나에 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흑금성의 비밀 뭔가 테이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4.11 총선에 관해서도 그런 게 있을까요? 흑금성이 몰래 숨겨둔 어떤 초기에 국가 보위부에 포섭될 때 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도 많이 당하고 뭐 그랬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얻은 다음에는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본인도. 네. 예. 본인도 자기가 이중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남쪽에 그렇죠. 보여줘야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끔 녹음을 했어요. 그 당시는 지금 같은 성능 좋은 뭐 녹음기가 없었고 그렇죠. 조그만 그 테이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보이스 레코더 말고 예. 옛날 카세트 테이프 옛날 한 4분의 1만 한 거. 예, 조그만 예. 거 들어가는 그걸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 해봤자 그게 뭐 한두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에다가 밴드를 차가지고 이렇게 한 3개 정도 녹음기를 부착해가지고 이어가면서 이렇게 녹음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목숨 걸고 한 거네요? 물론이죠. 걸리면 바로 가는 거죠. 네,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축적된 녹음 테이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밌다, 재밌어. 야, 이거 터졌으면 좋겠네. 박재석 씨 출소하고 난 뒤에 좀 터트려졌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아니, 뭐, 이게 진실은 언젠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박재석 씨하고는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박재석 씨가 뭐, 내가 공작원이요 하면서 기자님한테 접근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가 이제 96년 무렵인데, 당시 이제 제가 안기부 전문기자 비슷하게, 그때 좀 활동을 했을 때인데. 뭐, 안기부는 출입기자 이런 건 없죠. 출입기자는 없죠. 네. 네. 일종의 틈새 시장이죠.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다 보니까, 아마 뭐 안기부란 영역 자체가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뭐 취재를 안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밀가루 북송 사건 그걸 시사저널에서 그때 처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으로 그때 이제 김광일 비서실장이었는데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이 그 김광일 비서실장 이름으로 시사저널을 고소를 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썼다 이렇게 밀가루를 버린 적이 없다. 정부의 청와대에서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서 버린 적이 없다 이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회사 간부들이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쟁점화가 됐어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것은 제가 그때 좀 사고를 좀 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게 나간다는 걸 알고 실은 압력을 행사를 했어요. 못 나오게. 근데 그때 윤정기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이제 발행인이 윤정기를 세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못 내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그러니까 기사의 원문 내용을, 그 당시에 야당 대변인을 맡고 있던 정동영 대변인한테 보냈어요. 네. 우리가 이런 기사를 썼는데 청와대 압력으로 이게 못 나간다. 야, 그래서 그래. 기자가 이런 건조가 있어야지. 하필이면 이제 그때가 국회 뭐 대정부 질의 기간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동영 의원이 이제 논평도 내고 국회에서 따지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정치 쟁점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흑금성이 이걸 알았어요. 예. 자기가 물가루 보낸 거 분명히 아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가지고 자기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밀가루 보낸 거 맞다. 자기가 그거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계속 잘 뭐 싸워라. 뭐 이러면서 나중에 한국에 한번 들어가면은 한번 연락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이 사람 뭐지? 뭐 이런 의심 같은 거 없었어요? 당연히 의심을 했죠. 근데 어쨌든 그게 자기가 안다는데 기자로서는 뭐 만나봐야 손해볼 거 없으니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만 해도 실제 우리가 사실 송장을 확보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입증할 증거는 사실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은 그랬는데 그걸 확실하게 그걸 가지고 안다 그러고 자기가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실 정동국장 거기에서 만났어요. 이제 베이징에서 들어왔을 때. 예. 그래서 그때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후배 기자 한 명을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가면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느낌이 딱 왔어요. 이건 대북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봤거든요. 뭐 용어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나름 안기부에서 한참 동안 활동하셨으니까 또 잘 아시겠네요. 네. 혹시 모르니까 녹음을 하자 이렇게 해서 후배한테 그 흑검성이 그 했다는 방식대로 옷에다가 넣어가지고 조그만 그 테이프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길어졌잖아요. 30분 뒤에 이게 똑 올라온 거예요. 소리가 났구나. 그래가지고 엄청 긴장했어요, 실은. 왜냐하면은 이제 의심하고 녹음한다는 게 상대방이 드러나면은 혹시 다음에 연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다행히 그래도 뭐 개의치 않고 이제 아마 기자니까 당연히 녹음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도 연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해졌는데 결국에는 박채서 씨가 그 옆집으로 이사간 그분에게도 박기영 씨 예,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을 때 그 통로를 제공하고 또 이제 김당 기자께도 그 관련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 소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걸 통해서 되게 친분이 가까워지는 그런 걸 했네요. 근데 처음에 박채서 씨 딱 보셨을 때 촉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뭔가 근데 스스로 틀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뭐 안기부에서 대북이 오는다 이런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기사를 쓰기 전까지는. 근데 서로 그건 불문율처럼 이렇게 묻지도 한 거죠. 않고? 그렇죠. 묻지도 않고 네. 뭐 대답도 안 하고 네, 뭐 대답도 그렇겠거니 안 하고 어때 그 실제로 보셨을 때 그 박채서 씨 생김새라 그럴까요? 진짜 영화에 나오는 뭐 007 같이 뭐 그랬습니까? 전형적인 어떤 그 무골 스타일이에요. 원래 군인 출신이니까. 여기 인터뷰 그때 이게 이제 흑금성이 언론에 처음 한 인터뷰거든요. 네, 임 시사저널 그러니까 통근 440호.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근데 원래 안경 안 쓰는데 안경 쓰고 나왔어요. 일부러 약간 그 유한 분위기로 부드럽게 부드럽게 보이려고 당시에 해가지고 이제 시사저널 그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뭐 사관학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원래는 일반 대학을 갔어요. 네. 그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청주고도 예전에는 그 충청도에서 명문고등학교죠. 비평균 시대. 비평균 뭐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다가 2학년 때 그 학교를 때려치우고 그 약간 성격은 약간 급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사관학교를 늦게 갔고 그 삼사관학교 출신들 포함해서 그때 이제 그 장교들이 일정한 계급 때 되면 육군대학을 가거든요. 육군대학을 270명인가 그때 갔는데 거기서 그 참모총장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굉장히 실력이 있는 군인이죠. 능력이 있는. 그러다가 소령까지 정보사에서 일을 하다가 정보사라는 것도 이제 국정원의 그 대북 공작하고 비슷한 업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실제 군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테러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거죠. 뭐 요인 암살이고 쭉 그렇게 왔으니까 보자마자 기자님 죄송하십니다. 죄송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전문 방송 다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박채서 씨도 이게 쭉 두 분이서 이렇게 만나고 또 처음에 계약할 때 직접 또 기자로서 유일하게 가셨으니까 그때 중국에 가셨죠? 중국 그만큼 박채서 씨도 대단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랬죠. 그게 그렇게 신뢰를 했던 이유가 서로 간에 얻을 게 있어서 혹시 그랬던 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일단 박채서 씨는 술 담배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술을 하면서 이렇게 남자들 간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술자리나 이런데 이제 박기영 씨라든가 또 그 정진호 씨라든가 그 이제 그 아자 쪽의 그 사장 물주였죠 그 당시에 그런 양반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럴 때 늘 자리는 같이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큰 틀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일선에서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평화적 통일 말고는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YS의 어떤 그 대북전 그게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 취임할 때만 해도 뭐 민족보다 더 뭐 이런 얘기 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전향적이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이 컸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하고 일정 부분 그 서로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좀 가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관련 기사를 쓰면서 늘 그 본인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썼죠, 기사를. 덕분에 특종도 여러 건 했었죠. 네. 그러니까 덕분에 이제 김 기자님은 특종을 많이 하셨고, 박혜서 씨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언론을 활용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본인의 개인적인 사실 이익은 없죠. 네. 근데 다만 그 공작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공작원 생활을 마쳤을 때 어떤 그 기록 이런 걸 자기가 주장해서는 상대방의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제3자가 기록을 해주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아마 나를 아마 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4.11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기사를 썼던 사람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이대성 파일을 보면 또 언론 기사를 계속 보면 북한의 리호남, 그렇죠? 이철 이 사람이 계속 등장합니다. 등장하고 그 이후에도 뭐 안희정 씨라든가 이재호 뭐 이런 분들도 리호남을 통해서 뭐 어떻게 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임태희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리호남하고도 혹시 만난 적 있으십니까? 한 10번 넘게 만났죠. 야, 그럼 뭐 굉장히 친분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오히려 뭐 사실 그 김영삼 정부 때까지만 해도 정식 라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비선 라인이 계속 활동했던 것 같은데, 리호남 씨하고는 계속 그럼 중국에서 만난 겁니까? 네, 처음 만났던 때가 이제 광고 사업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그때 처음 때 받은 명함이 이거예요. 리철운. 그때는 이제 리철운으로 활동했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 박혜서 씨도 그렇고 서로 간에는 리철이라 그랬어요. 리철. 그러니까 리호남, 리철운, 리철 다 같은 사람인 거죠? 나중에 리호남으로 바뀌었죠. 네네. 이제 리철 때 그 이제 이대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리호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대외경제위원회 하병지도국 처장 리철운 이렇게 되어 있는 명함에. 이제 심의처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원래는 이제 김일성대 상급 교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수였는데 그 이제 북한이 외화벌이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그다음에 해외 자본 유치에 나서면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자본주의 경제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실제 그 현장에 말하자면 그 소환을 해서 거기다 박은 거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병지도국의 심의처장인데, 심의처장이란 그 역할이 그 해외 자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자본에 이게 뭔가 이게 양기부에 무슨 공작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런 독이 있는지를 그 검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자본주의로 박사도 썼고 했으니까 대외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박아놓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공작이 있는지를 확인시키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네요. 그럼 일단은 대북사업 하려면 이 양반을 통해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남측에 자본이 들어올 때는 이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그 정무원이 내각으로 바뀌면서 이게 대외경제위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역성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무역성 참사 명함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 참사라는 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직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남북대회 한참 할 때 보면 정금철 참사가 정금철 내각 참사 이런 타이틀을 달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실국장급에서 차관급, 때로는 장관급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직함이에요. 그러면 그 이 양반이 했던 이명박 정권까지도 활동을 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베이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 해외 근무를 하는 양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하는데, 대부분 다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론 이제 본국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현장 근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흑금성 파일이 터지고 흑금성의 정체를 이제 북한에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리철운, 그러니까 리호남이 소위 말해 숙청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9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 양반이 그 영웅칭호를 받았거든요.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았는데,
이건 그만큼 그 경제 실적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아자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약을 할 때도 그때 계약금이 10만 달러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10만 달러면 얼마죠? 1억 좀 넘는 돈이죠, 뭐. 그렇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달러로 말하자면 받는 거고, 물론 그 계약이 지속이 됐으면, 안깨주 지속이 됐으면은 뭐 100만 달러 이렇게 됐었는데, 하여튼 10만 달러를 또 했고, 그 다음에, 2005년인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조명의 이효리 광고 있잖아요. 애니콜. 애니콜 그 광고. 그 광고가 원래 아재 하려고 했던 게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결국 박경 씨가 한을 풀긴 했는데, 그게 삼성에서 한 거죠. 그런 광고 사업으로 또 벌어들이고. 외화벌이.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하여간, 대표적인 그 창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철원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외화가 많다 보니까,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거죠. 어쨌든 리오남 씨는 비선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뭐 대북 정책을 김영삼 정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식 라인을 통해서 해야겠죠. 뭐든지 그렇죠. 비선 라인은 그렇고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외교도 마찬가지고 정식 라인 내야 됩니다. 만만해 이런 거 안 돼. 리오남 이야기 하셨으니까 1년의 그 북풍 사건을 보면요. 북풍 사건도 그렇고 나중에 뭐 경제 문제도 그렇고 항상 만나는 장소가 똑같습니다. 베이징의 캠피스키 호텔. 오늘도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왜 꼭 여기서 만났을까요? 이거는 그러면 북한 쪽이 원했던 겁니까? 캠피스키에서 만나죠? 그렇잖아요. 캠핑스키 호텔이 다른 호텔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체인으로 된 호텔은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만은 북쪽 사람들이 나와서 묵은 호텔은 이보다 약간 좀 값이 싼 호텔이 대부분 묵었어요. 그리고 그보다는 오히려 대사관에서 머문 경우가 더 많았고 그만큼 출장비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출장비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술도 대부분 다 평양에서 가져옵니다. 나올 때 이제 그 외교 행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캠핑스키는 그 흑금성이 선택한 거예요. 그 자리를. 그래서 근데 당신은 왜 맨날 캠핑스키만 이렇게 하냐. 항상 베이징 가면 거기서 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독일계 호텔이에요, 이게. 독일 자본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중국 공안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한다. 외국계 호텔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독일이 그 건축이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캠핑스키 호텔의 방벽 두께가 가장 두껍대요. 도청. 벽치기, 이 귀대기 도청이 어렵다는 거죠.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캠핑스키 호텔에서. 그래서 캠핑스키 호텔이 거의 그 남북한의 첩보전에 완전히 그 무슨 그것처럼 장이군요. 장이 형성됐죠, 그 당시에. 항상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왜 항상 캠핑스키 계속 호텔일까? 캠핑스키더라고요. 궁금했는데. 그럼 여기서 보통은 그런 캠핑스키 호텔에서 어디 방에서 만납니까? 아니면 공개된 어떤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만납니까? 방에서도 만나고 그 지하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도 만나고 그다음에 회의실에서도 뭐 보기도 따로 세미나실 같은 데 얻어가지고. 그러면 보통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은 다 남한 쪽에서 지불하겠습니다. 그렇죠. 남측에서 다 거의 다 지불하고 그 사람들 몸만 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참 북한이 어렵긴 어렵구나. 아까 그 4.11 총선 말씀하셨잖아요. 96년도. 결국은 여당이 당시 신한국당이 대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대승은 아니었고요. 워낙 신한국당이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반 의석은 못 차지했지만 일당이 됐죠. 그 당시 신승을 했죠. 그 전에 있었던 95년 지방선거에 야당이 이겼거든요. 국민회의 김대중 복귀해서 만들고 그래서 총선도 이길 거라 그랬는데 져버렸으니까 어쨌든 이겼고 여당이 이겼고 그리고 기자님 쓰신 글을 보면 흑금성이 이런 식으로 북한이 남한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런 문제점을 김 기자한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1편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북한이 왜 이런 일을 할까? 소위 말해서 우리 남한의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의하면 김정일은 김대중의 당선을 원한다 이렇게 주장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보 같은 이 짓을 하면 당연히
한국에서 여론이 더 나빠질 텐데 왜 북한에서 이런 일을 항동을 할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은 남한 선거를 자기들이 일정 부분 좌지우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좀 과시하는 일단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4.11 총선에서 영향을 미친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97년 대선에서는 통전부에서 이른바 대선 공작반, 이건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 확인된 거 아닙니까? 예. 대선 공작반의 실무 총책이 그때 이제 강덕순이라는 사람인데, 강덕순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총풍의 음모자들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세 명. 세 명. 그 세 명이 강덕순, 그때 가명을 그 사람이 박충이라 그랬어요. 박충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실제 들어주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선 공작반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해창, 이인재, 김대중 그 세 후보의 그 측근 내지는 뭐 의원들하고 다 접촉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정재문 씨, 이를테면은. 신한국당에. 네. 그 다음에 뭐 이인재 씨 측근도 접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접촉이 됐었고 그랬는데, 대선에서의 그쪽에서의 그 공작의 그 배경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흑금성이 북측 인사들을 통해서 확인한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김정일과 김일성 때부터 박정희를 계속 공격해 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김대중을 남측의 민중 인사라고 일정 부분 대중 띄워준 면이 있다. 주민들한테 네. 띄워준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김대중이 남한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 하루 아침에 김대중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주민들한테 이게 논리적으로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 부담이 있었다 그래요. 될 경우에. 그리고 될 것 같았고 실제로 그 당시 왜냐하면은 시종일관 리드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인재 후보가 계속 출마를 고수했기 때문에 네. 3자 구도에서는 항상 김대중이 1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될 가능성이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총풍 사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서 총풍 사건도 흑금성이 제보했다. 혹은 뭐 흑금성이 인지를 하고 안기부에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실제로 그랬죠. 왜냐하면 그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요. 보고서에 공작원 보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작원이 흑금성밖에는 그 중간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북하고 면밀한 이런 관계 속에서 진행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권영이가 그걸 알았어요. 예. 근데 알았는데 조치를 안 취했어요. 예. 그냥 내버려 둬버렸죠. 네.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이건 그 역적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야 될 당연히 막아야죠. 안기부장이 그걸 방관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네. 공항에 내려온 사람한테도 조사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그냥 풀어져 버렸는데. 그렇죠. 그런데 웃긴 게 이 양반 무죄 받았어 그거. 그래서 웃긴 건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또 아까 선거 얘기 잠깐 나온 김에 좀 질문지 없는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갑자기. 야 질문지 안 드렸어. 아 그래요? 그냥 하는 겨 지금. 질문지 좀 주세요. 요새 선거에 기존의 북한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가 최근 들어서 북한의 북풍이라는 게 소위 북풍이라는 게 점점 그 힘이 줄어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 쐈는데도 우리나라 뭐 미동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전문가로서 향후에 북한이 어떤 변화를 가질지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동안에 여러 번 학습하다 보니까 이제 면역이 사실 생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민주정부 10년을 통해서 네. 북하고 어쨌든 그 교류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교류를 하면서 조금 그동안 과도하게 우리가 느꼈던 공포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사실 탈색이 됐죠. 예. 그걸 이제 현 정부나 이런 데서는 안보 의식이 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뭐 전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뭐 사실 전쟁하면은 게임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요 요즘 그 젊은 층에서는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고 또 그런 뭔 일이 일어나면 뭐 입금됐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장난치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학습 효과 네, 이렇게 쓰고 그렇죠. 있을 것 같고 우리 얘기로 다시 가서요. 아까 그 총풍 사건 얘기했었는데 이걸 이제 흑금성이 안기부에 제일 먼저 보고를 했고 그러면 흑금성이 이걸 알았다는 것은 북측 인사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박충이라든가 리철훈 이런 사람이 흑금성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닐까요? 수시로 만났죠. 왜냐하면은 이중 간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흑금성은 북쪽에서 보기에 우리 편이라는 거죠. 포섭된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알려준 거고. 뭐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뭐 듣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철훈이 그 당시에 이제 연락책이었는데 베이징 연락책이었는데 그 리철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리철훈하고 박채서 씨는 굉장히 신뢰관계가 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뭐 북쪽에서 와서 우리가 포섭한 간첩이니까 뭘 나한테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급 정보, 나만의 고급 정보를 어느 정도 고급 정보를 줬을까요, 박채서 씨가? 일단 그 남한 대성 동향이라든가 뭐 이인재 씨, 뭐 이렇게 뭐 김대중 씨, 이해창 씨 이쪽에 그런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을 테고 그때만 해도 그 남측 신문이 북쪽에 안 갈 때잖아요.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신문을 우리가 보내줬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신문만 갖다 줘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죠. 구글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 당시는. 예. 저도 그때 그 신문 좀 달라 그래가지고 여러 번 베이징 갈 때마다 갖다 줬어요. 리오남한테.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리호남이 흑금상한테 뭐 장석중이라는 사람이 총격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흑금성에게.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까? 장석중 씨는 이제 원래 대북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대북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안기부 협조자가 된 거죠. 근데 에이전트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이런 이제 공작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건당으로 왔습니까? 사례금식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네, 정보의 질에 예. 따라서 그렇게 해서 받는 양반이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북쪽에 그 장군들하고 좀 이렇게 선이 좀 닿았나 봐요. 예. 장석중 씨가. 예. 그 장석중 씨가. 그래서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의 고향에 가서 그 가족들을 비디오 테이프로 찍어가지고 예, 그것을 이제 정주영 회장 쪽에 갖다 주고 상당한 그 사례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만하네. 그럴싸한데? 예, 그렇게 해서 현대 쪽에 신임을 좀 얻었었고, 예, 그런 계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좀 약간 좀 걸리적거리는 면도 좀 사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흑금성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쨌든 지금 공작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선이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 이게 뭔가 빠그라지잖아요. 탄론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마 그 국정원에도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좀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건 사실이었다. 예. 예. 정말 그러면 이 리오남이 엄청 믿었네요. 그렇죠. 엄청 믿어서 이런 얘기까지 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 북에는 의약품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90년대 후반 뭐 이 무렵에는 북이 굉장히 더 어려웠을 때였기 때문에 고난호 횡군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약품 이런 게 필요하면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아프거나 뭐 이럴 때 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신뢰를 쌓았다고. 와, 대단한데. 저도 김 갖다 줬어요. 김 같았어요? 누구한테 리오남한테? 네, 왜냐하면 북한의 김이 굉장히 귀해요. 김이 귀해요? 네. 그 김이 양식할 수 있는 그 북방 한계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김 갖다 주고 뭐 좋은 정보 하나 얻어서 기사를 좀 쓰지. 근데 기자라는 신분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참 박채서라는 사람이 잘했네. 그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딱 뭐 김당 기자님까지도 그렇고 필요한 걸 딱딱 해줌으로써 정보를 얻어내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네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으려면 일단 사람한테 신뢰를 쌓아야 된다.
신뢰를 줘야 된다 이런 거지. 그 이제 국정원의 어떤 이제 공작 그 사례들을 좀 보면은요. 공작금이 그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공작의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게 돈하고 뭐 스파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뭐 여자, 미인계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미인계 얘기는 나한테 잘 안 해준 것 같고 돈 쓴 얘기는 좀 해줬는데 이를테면은 롤렉스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짜를 삽니다. 근데 정말 진짜 같은 가짜. 그렇게 해서 그 스위스 실제 현지 전문가들도 감시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그 실제 테스트도 했대요. 국정원에서 공작을 할 때 이게 진짜로 믿을 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100만 원 들 것을 10만 원에 다량을 구매를 해서 이제 자기가 포섭하려는 이제 북측의 뭐 인사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측 인사는 그걸 진짜로 알죠, 당연히. 야, 우리가 보는 뭐 영화에서 나오는 CIA 이런 사람들은 뭐 이상한 무기 만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구두에 뭐 총 갖다 놓고. 그렇죠. 야, 우리는 롤렉스 짜가로 만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그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 김정일 만났다는 흑금성. 그 얘기를 그러면 직접 흑금성이 김 기자님한테 한 겁니까? 예, 그랬죠. 아, 만났다. 예. 야, 그러면 정말 김정일도 당연히 우리한테 포섭된 사람인 줄 알고 만났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기부 직원인 줄 알았으면 뭐 난리인데. 그래서 이제 워낙 큰 빚을 진 거죠. 그 리오남한테. 아, 리오남이 만나게 해줬군요. 박제사로서는. 왜냐하면 중간 연락책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실. 이제 밖에서 신분이, 공개가 되고 나서 98년 6월경에 이제 사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위로금을 지난번에 보니까 3억 받았다고 얘기하대요. 예. 받고 나서 했는데, 이제, 우리는 생활인이 됐잖아요.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북한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이 라인밖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오라 그랬대요. 너 들어오라고. 리오남하고. 네. 북으로 가자. 아니 이제 너 가고 사죄해야 된다. 배신 어떻게 보면 리오남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거니까. 특히 이 여기를 만났기 때문에 대빵을 만났기 때문에 너는 가서 그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면 뭐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뭐 자기가 신변 보장하겠다 그랬다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다시 이혼남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게 가족에 대한 신변 안전 문제. 왜냐하면 그때 애들이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 중국에 있었습니까? 그럼 뭐 북한 공작원들이 와서 마음대로 이 배신자 하면서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자 그 사업 문제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게 계약금만 지금 주고 지금 진행이 안 됐잖아요. 떠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그거 본인은 또 너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망쳤다 해가지고 정진우 씨가 이제 고소해가지고 지금 뭐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돼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접촉이 시작됐던 거고. 그래서 다시 리오남을 만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기부에서 나올 때 3억 원 뭐 받고 나올 때 무슨 뭐 서약서 이런 걸 썼죠. 다시는 리오남 만나지 않겠다. 북쪽 인사와 접촉하지 않겠다. 접촉하지 않고 접촉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겠다. 신고를 하겠다. 보고를 하겠다라는 이제 보안 서약서를 쓰고 나왔죠. 쓰고 나왔는데 그 당시 박채서 씨 상황이 방금 김 기자님 말씀처럼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우리 가족들의 또 안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박기영 씨하고의 개인적인 관계 또 굉장히 미안할 거 아닙니까? 아자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다음에 또 리오남한테도 미안하고 어쨌든 내가 속인 게 돼버려서 리오남을 곤란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신뢰를 쌓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서약서의 내용을 어기고 다시 접촉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안 서약서라는 것은 내부 규정이죠. 자기들. 그게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신분이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법에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인데 박재선은 그때 이미 아자 전무로서
그 남북 교류 협력자 그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할 수는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북 사업 하려고 접촉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게 1년간 유효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면. 근데 98년 그 2월 달에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캠핀스키에서. 네. 계약을 하고 3월 달에 북한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광고를 찍으러. 예. 그때도 애니콜 광고였어요. 아. 안성기가 주연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유리에 있는 그 통일교육원에서 방북 교육도 받았어요. 예. 저도 가기로 돼 있었어요. 이대성 파일이 만약에 거기 가 있을 때까지 왔다. 그러면 이 자리 지금 안 계시겠네요? 좀 이따가 고생하시고 보내줬겠죠. 기자니까. 아니, 어디 저 아오지 탄광 같은 데 가 있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갔나? 내 마음은 너돌너돌 걸레가 되시오. 이러네. 아오지 탄광이 있으시네. 그래서 결국에는 애니콜 광고 안성기 씨가 본부 기억나니? 그거 찍었구나. 그래요. 참. 그때 제1기획이 이제 들어가기로 했었고, 예. 그때 아마 김혜자 씨도 교육을 받았을걸요. 예. 그 삼성 전문 전속 모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 김혜자 씨라든가. CJ. 제일제당 당시에. 뭐 해가지고. 야, 근데 어쨌든, 야, 김정일로서도 한 방 얻어맞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까지 뭐 어디 주소공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까지 안기부의 비밀 블랙 요원이 침투한 거죠. 야, 야 김정일이 이걸 전화 받았을 것 같은데 이런 씨. 진짜 상상을 해봐. 지금 여기 안가에도 뭐 만약에 그 A급 뭐 저기 북측이건 뭐 저기 국정원 쪽이건 요원들 들어와 있다 그러면 니 안 빡치겠냐? 그러니까 야 김정일 대단히 빡친 일. 진짜 그러면 모두의 김단 기자가 이야기한 거 진짜 공작 중에서는 광복 이후 최고의 공작이다. 그게 맞는 말이네요. 주소권까지 침투했으니까. 야, 진짜 피바람 났겠네, 북한은. 네. 아유. 그럼 아까 권영의 이야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우리 이번에 국정원장 대신 이병기 이야기를 좀 조금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저번 주 방송에 북풍 공작 이야기하면서 뭐 오대산 공작 이야기도 하고 또 윤홍준 사건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홍준 공작을 이제 담당했던 사람이 이대성 파일에 유명한 그 이대성이고 해외 담당 실장이었고 당시 안기부에. 그리고 당시 해외 담당을 맡았던 그러니까 안기부 제2차장이 지금 국정원장 임명된 이병기 씨거든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 와서 자신은 윤홍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했어요. 직접적으로 취재하신 기자로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좀 가시는 부분입니까? 전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검찰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아말렉 공작. 네, 아말렉 공작. 네, 그 아말렉 공작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말렉이. 그래서 아까 모두 얘기 드렸잖아요. 권영애 부장이 독실한 근본주의자라고.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아말렉이라고 공장명을 써줬대요. 그래요? 네. 대부분의 공장명은 그 실무기관에서 달거든요. 그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명을 반드시 달아줘야 돼요. 사업명을. 근데 대부분 이걸 달아서 올리잖아요. 공작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름 올리잖아요. 근데 이건 권이 직접 공작 이름을 써가지고 준 거예요. 그 당시 착수금으로 5만 달러를 줬어요. 나중에 또 20만 나중에 20만 달러를 줬고. 그래놓고는 자기는 아무 부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 네. 야, 진짜. 근데 그 이제 지금 잠깐만요. 아말렉 공작이 그 윤홍준 사건이죠? 그렇죠. 네. 윤홍준 기자회견. 근데 그것을 시키면서 그 당시에는 이대성 씨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이병기 차장이 이병기 차장이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당시 이제 타이완하고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타이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라 그때 자기는 없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작들이 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공작도 있었죠. 예. 그래서 공작 그 이대성 파일에 보면은 무슨 고인돌 공작, 무슨 상황 공작, 뭐 이스턴 공작, 뭐 여러 가지 공작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작들이 물론 이제 여건 조성 단계인 것들도 있었어요. 실제 진행되기 직전에. 근데 그런 공작 보고서는 전부 다 차장이 보거든요. 그렇죠. 네. 뭐 다이렉트로 안기부장한테 올라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대성 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건 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공개된 이대성 파일에도 2-0이라 그래가지고 2-0은 이제 그 당시에 이 차장한테 보고된 문건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인지를 이미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청문회에서 모른다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역시 검찰이 기소를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청문회에서. 그때 만약에 제가 있었으면 검찰이 탈탈 털었을 거다. 그런 거 아닌 거 보면 내가 죄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당시 정치권 지형을 봐야 되거든. 당시에 이 부품 공작 때문에 권영희 안기부장을 비롯해서 안기부 직원들이 거의 박살이 나버렸는데 그렇죠. 이 네. 안기부 제2차장까지 구속시켜버리면 전 정권에서 엄청난 반발을 할 테고 그런 문제 때문에 DJ가 고민 많이 했거든.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말이지. 네. 네, 이제 국내단만 사장 구속됐거든요. 네, 박일영 국내단만. 차장은. 네. 근데 이제 박일영 차장은 그 YS 직계예요. 거제 출신에다가 뭐 경남고 출신에다가 고등학교 고향 뭐 다 직계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정 부분 실제 많이 가담을 했던 걸로 판단을 했고 또 국내 담당이고 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해외 담당자까지 구속을 시켜버리면은 국정원 그러니까 그 당시 안기부죠. 안기부란 조직 전체가 다 범죄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운 좋게 살았다. 이런 운 좋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결론을 우리끼리 그냥 내리겠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운 좋게 살았다고 내리고. 이제 오랫동안 또 외교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위험한 본인의 네. 신변에 이런 것은 본인도 약간 조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저 교육부 장관 저 청문회 있었잖아. 네. 근데 그거 보고 어제 이병기 청문회 보면서 이병기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당연하지. 아니, 저는 또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책상머리에서 공부만 하셨다가 요번에 그 부총리 내정자로 가는 건데, 답답해 죽잖아요. 후보로 가는 건데, 그 사람이 정치적인 화법이나 그런 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병기 씨는 외교관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 일단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예.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하여튼 자기가 국정원장 되는 순간 뭐 정치 개입 이 네 글자는 아예 지워버리겠다고 몇 번씩이나 약속하고 5.16 쿠데타야 이러고 예. 아니 이번엔 저기 교육부 총리는 5.16 쿠데타에 물어보니까 그게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병기 씨는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뭐 주머니에 사표 쓰고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공격할 게 말이 없어. 없죠. 아니 문창극 씨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잖아요. 정치인이 아니래서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는 그런 평가도 굉장히 많았고. 이병기 씨가 사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 있었죠? 그 전부터 있었나요? 의전수석 했죠. 노태우 대통령. 예. 그래서 이 양반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거든. 그러니까. 노태우처럼? 근데 노태우 형이 맨날 벼싸며 묻혀. 예. 원래 노태우 형이 잘 부르는 노래고 이병기 차장한테 병기야 노래 좀 불러라 그랬다 그래. 자기는 옆에서 휘파람 불고 그랬다 그랬는데 유명한 얘기죠. 그때부터 쭉 정치권에 있다가 또 외교관 생활하고 쭉 이러다 보니까 아마 아주 이 말에 대해서는 남 이렇게 저 사람이 뭘 원할까 이런 게 아주 탁월한 것 같아. 정치인의 수사는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이대성 파일 이야기 나온 김에 이대성 파일의 신빙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대성 파일이 아까 짜집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저번 방송에서 뭐 짜집기 됐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도 있지만 거짓도 있고 짜집기도 되어 있었고 그러면 김 기자님 보실 때 이대성 파일이 몇 % 정도 진실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계량을 해보기가 힘든데 오래전에 본 내용이어가지고 근데 이를테면은 거기 이제 상황 공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조만진 씨라는 당시에 국민회의의 그 사무처의 그 조직국장인가? 국장이었어요. 네. 국장인데 와이프가 그 당시에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효약이 상황버섯이라 그래가지고 상황버섯을 좀 구해달라 그랬어요. 중국 쪽에다가. 북측에다가 했나?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그 태자당 사람들하고 좀 접촉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그래가지고. 태자당이라는 것은 중국의 그 고위층 자제들을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이제 혁명 1세대의 그 자제들, 후손들. 시진핑도 태자당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허동웅이라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선족 사업가입니다. 아말렉 공작에 등장하는. 네. 거기 이제 윤홍준이 접촉을 했었고, 그래서 윤홍준이도 협조자였단 말이에요. 안기부에. 네. 그러니까 윤홍준은 허동웅을 북한의 공작원으로 봤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허동준이 아까 조만진하고 접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작원하고 접촉하니까 이건 뭔가 보섭된 거다. 그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김대중 밑에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엮여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공작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접촉을 하게 하고, 뭐 돈도 좀 대주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상황이 진전이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커지면 이제 엮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어떤 건 진짜 사실에 입각해서 진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사실에 의해서 이게 한번 이게 상황이 엮이게 되면은 계속 고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리고 예. 짜집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한겨레 이 파일을 이대성 파일을 한겨레가 최초 보도를 3월 17일 날 했었는데 18일인가? 17일 날 네, 주말. 근데 김 기자님이 이것보다 더 빨리 이대성 파일을 입수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아까 말했던 그 무슨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입수했어요. 이거야말로. 그 교회에서 입수했습니까? 그럼 권영애 부장이 다녔던 그 교회? 예, 그렇죠. 같은 교회 신도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그분은 이 파일을 어디서 났을까요? 권 부장한테 받았죠. 권 부장한테. 예. 그러면 권 부장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권 부장은 이게 일부러 좀 퍼져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정대철 부총재하고 친했어요. 아주 친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마 정대철 부총재를 통해서 김대중한테 알려달라는 취지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파일인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비밀 표시를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평문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1급 비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다 지웠다는 얘기가. 그건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하단부에 이렇게 뭐 배포선이 표시가 돼 있죠. 2-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이제 배포선이나 이런 걸 이제 지워가지고 이게 평문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인 거죠. 근데 내용은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 제일 먼저 파일을 받으셨고 이 제일 파일을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근데 아니 또 어쨌든 한겨레가 터뜨리기보다 먼저 받았으니까. 한 4부 정도를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대철 예. 그 이대성 씨가 직접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대성 씨가 주일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정대철 씨가 일본에 있을 때 잘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대철 씨를 통해서 했었고, 정대철 씨가 이제 그걸 나중에 이게 이제 막 비밀 이런 거라는 거 알고, 그 당시에 이제 문희상 정무수석. 예. 한테 그걸 줬죠. 보여줬고, 네. 이제 그게 이제 DJ한테 보고가 되는 건데. 네. 이 파일을 언론에 한겨레에서 공개되기 전에 혹시 박채서 씨한테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죠. 안 보여줬고. 그러면 네. 박채서 씨는 한겨레에 공개된 걸 보고 알았겠네요? 그렇죠. 이대성 파일이. 네. 그러면서 그럴 때 박채서 씨랑 통화를 했습니까? 만나거나? 했죠. 이 파일이 공개되고. 네. 그때 박채서 씨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미 이제 한겨레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뭐, 그리고 이미 막 많은 기자들이 전화가 오고, 왜냐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원래는 공개가 됐잖아요. 이걸 이제 그 시사저널 보도가 난 다음에, 다른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도 많이 했고, 뭐, 흑금성이 하기도 하고 박형 씨가 하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가서 북한에서 광고를 찍으니까 언론에 관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던 기자들이 전화를 다시 하는 거죠. 당연히. 이 사건 당신이 터지니까. 흑금성이었어! 이렇게. 아이고. 흑점무. 굉장히 근데 충격받았겠습니다. 충격받았죠. 자기 신문이 다 털어놓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뭐 했겠죠. 자기가 혹시라도 북한에 있을 때 이거 터졌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걸 또 그 예모 교회에서 나온 문서나 뭐 그런 거였으면은 자기가 몸담는 기관에서 나온 건데. 그래요. 이대성 파일이 폭로가 되고 어쨌든 새정치국민회의 또 DJ 입장으로서는 뭐 박채서 씨가 놀았든 안 놀았든 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흑금성에게. 근데 이대성 파일 터지고 나서 새정치국민회의가 박채서를 모른 척 해버렸단 말이죠. 좀 버리는 듯한 느낌?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그런 거 다 사건 알고 계셨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게 정치의 비정함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좀 흑금성을 대통령이 된 사람이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일정 부분 사실 보호는 받았죠. 왜냐하면 북에 포섭된 이제 탱글로 봤죠, 사실. 이중간첩이라는 얘기 있었으니까. 이중간첩. 근데 이중간첩인데 저쪽에 포섭된 이중간첩.
그 당시 언론 상황이 당시 그랬습니까? 언론 상황이 예.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 또 그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어요. 안기부 내에서도. 네. 그래서 그 안기부 안에 있으면서 이제 상당 부분 한 2달 정도 아마 있을걸요. 왜냐면은 검찰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 발표가 5월 달에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국민의 쪽이 접촉을 했던 그 당시 천용택, 네. 그 다음에 정동영 의원, 두 사람 쪽에 이제 특히 정동영 의원 쪽에 SOS를 그때 쳤었는데,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이중간접 비슷하게 이렇게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깊이 연루가 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약간 좋을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변호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내 팽개치고 이런 건 아니었고. 예,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법적 단죄를 단시에 받지 않았고 뭐 그냥 옷 벗는 정도로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뭐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런 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었죠. 전혀 없었고. 예. 어느 정도 보험 받았다. 이중 스파이 말씀하셨는데 쭉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진짜 박채선은 이중 스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박재서 씨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사유하고도 직접 관련이 된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겪어본 박재선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냥 단순. 그러니까 저쪽 체제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우리 쪽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다만 그 방식이 무력적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군 출신이지만은 반대하는 거고 결국은 저쪽을 어떻게 해서든 개혁 개방을 시켜서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그 신념이 확고하고 전혀 그 포섭되거나 이런 그 기미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예. 당시에도 그렇고.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수감이 된 이유는 간첩 혐의 아닙니까? 간첩 그게 가장 크죠. 간첩 혐의인데 왜 다시 이 리호남을 만났는지는 우리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리호남을 만나면서 이 판결문에 보면 98년 12월 그 리호남 요구에 의해서 98년 12월 전남 묘수해안에 격침된 북한 반담수성 관련 자료 남한 서해안 촬영 비디오 테이프를 전달하고 이건 이제 간첩 혐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음에 2003년 3월 출국해서 캠비스키 호텔에서 당시 북한 작전부 소속 공작원이었던 리호남을 만나서 개성공업지구 내에 골프장을 포함한 리조트를 건설하는 문제점에 관해서 논의하다가 리호남으로부터 사업 대상 지역이 북한의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부의 협조가 필요한 바 북한 군부를 상대로 사업 추진을 설득할 수 있도록 북한 군부에 제공할 남한 군사 정보나 자료를 구해달라 이런 지시를 받고 지령을 수수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책을 전달하고 지도를 전달하고 이게 지금 유죄로 입증돼서 실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 간첩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기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좀 이제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공소장에 따르면은 그 리호남이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인 작전부 7.15 연락소에 2000년 4월에 소환됐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남 공작 활동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호남한테 포섭이 됐다는 건데 그 2000년 4월이면은 그 남북 1차 정상회담이 네. 4월 13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발표된 시점이. 총선 직전. 네, 합의 발표가 됐던 게 4월 8일인가 그렇다. 4월 8일 무렵인데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 발표가 있었고 북에서도 처음 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남측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남측도 북측에서 어떤 카드를 가지고 나올지 관심이 많았고 정보를 계속 수집했겠죠. 그래서 리호남 씨가 박재서한테 남측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박재서가 저더러 리호남 한번 만나라.
호남이가 이렇게 리호남 씨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나보다는 김 기자가 객관적인 기자가 가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더 낫겠다. 해서 제가 베이징 가서 또 만났거든요. 그 당시 뭐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 뭐 정상회담에 대한 그 전략 뭐 이런 거 의제가 주로 뭐가 될 것인지 뭐 몇 대 뭐 핵심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그대로 갖다 줬어요. 간첩협인데? 공개된 내용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건 다 남북 모두 다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이제 것들에 대한 포인트나 이런 걸 제가 짚어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이 공작원으로 소환돼서 교육받고 있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공소장에 의하면 네. 벌써 그 시점에 포섭될 입장이에요. 공작원이 특히 이제 작전부 그 공작원이라는 게 이게 전투 요원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훈련을 받아요, 교육을. 근데 비전투 요원 공작원의 경우에도 1년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거든요. 그 누구예요? 저기 그 칼기 사건의 김현희 얼마나 오랫동안 공작원 교육 받았어요. 근데 그런 전문 교육 없이 절대 대남 공작을 바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호남이가 공작원이기 때문에 간첩이 된 거거든요. 포섭됐다는 거. 포섭됐고 계속 정보를 제공했고 처음에 혐의 발표할 때는 고첩이라 그랬어요. 고첩 활동을 했다 그랬어요. 고정간첩. 네, 오랫동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호남은 절대 공작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국가보위부의 베이징 연락책, 그다음에 자기가 무역 경제 일꾼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득한 정보를 보위부에 일정 부분 토스는 해주겠죠. 예. 근데 본업은 저는 공작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부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 본업을 하다 보면 그 취직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고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에이전트 아까 얘기했던. 이를테면 우리 그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상사원들 해외에 나가 있는 상사원들 코트라 직원들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그 정보 교류를 하거든요. 해외에 나가 있는 대사관 직원이나 우리 또 해파라 그래가지고 국정원의 해외 파견 요원들이 다 정보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오남을 만나 접촉하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포섭됐다 간첩이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동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작금 21만 달러 얘기가 참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신문에 아마 나왔을걸요. 대부분 다 썼을 텐데 공작금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드러난 게 없어요. 돈 받은 게 없다. 네, 돈 받은 게 없죠. 그러니까 동기가 없는 거예요. 뭐 여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북쪽에 자리를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동기가 없고 근데 다만 이제 그 골프장 사업 이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골프장 그 사업을 그 양반이 거의 그 프로급 골퍼거든요. 그래서 지서 씨가. 네. 그래서 베이징에 있을 때도 그 한인 그 골프 대회 같은 것을 그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원이 또 하필이면 조선일보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걸로 해서 일정 부분 그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이산가족 그 방북, 그러니까 민간인 이산가족을 우리 이산가족 그 뭐 찾기 그 대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해외 교포가 아니면은 그 고향 방문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가족 그 상봉을 하지만은 대부분 다 금강산 아니면 평양에서 하잖아요. 예. 불러다가. 근데 흑금성을 통하면은 고향까지 갈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성사가 되면은 뭐 많게는 수억 원 정도 받기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생계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뭐 돈 때문에 뭐 그걸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요. 네. 뭐 작정 교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 건네줬을까? 일단은 이제 안기부의 공작원 활동을 하면서는 그 허가를 받고 정보를 줬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줬을 거예요. 근데 네. 그때에 아마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정보가 저는 갔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 같기는 한데 이게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뭐 지장은 안 주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교범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전 교범. 우리가 뭐 FM이라고 하는 그 교범을 한 5건인가 준 걸로 아는데 그 교범이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방국끼리는 서로 교환해요. 왜냐하면 이게 교과서잖아요. 군사 교과서. 예. 군사하게 된 교과서기 때문에 작전 교과서기 때문에 우방국끼리는 서로 교환도 하거든요. 다만 해외 반출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비밀은 아니거든요. 이걸 그래서 아마 그 사전 그 조회도 한번 받았을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이게 이제 교육사령부로부터 이게 비밀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비밀 아니다라고 이제 조회를 해줬죠. 하긴 뭐 지도 넘겨줬다는데 지도는 뭐 그냥 구글 치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5천분의 1 지도인데 이제 본인 얘기로는 그 지도가 실정법에 걸리는 거라고 자기가 판단 못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지도에도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었다는 거고 이 지도를 뭐 이렇게 해외 반출하거나 뭐. 이런 거 그런다고 그러고 그 촬영하고 이런 것은 사실 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대한 걸 2000년 8월인가 남북한이 합의를 했는데 개발에 대한 걸 했는데 이거 진전이 안 됐잖아요. 계속. 예. 그냥 북쪽에서는 군 쪽에서 반대를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전이 안 되려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추진이 좀 됐거든요. 그런데 뭐 노무현 정부에서 결국 이제 되긴 됐고 그게 근데 1차 단계밖에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그 공단이 지금 원래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네,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골프장을 거기다 열기로 돼 있어요. 그게 흑금성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그 개성공단 사업이 돼야지 골프장 사업도 되거든요. 그 일종의 배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빨리 제대로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군부를 설득할 게 필요했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건네줬다. 그렇죠. 이게 근데 일정 부분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긴 해요. 네. 근데 본인이 오랫동안 그 대북 활동을 해온 경험에 비추어서 뭐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 이 정도는 뭐 문제가 안 된다 본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박태서 씨는 본인 주장입니다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도 북한과의 비선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호와 료남, 임태희와 료남 만났을 때도 중간 다리를 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재호 씨는 뭐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네. 그런데 뭐 임태희 씨는 뭐 묵묵부답이었고 어쨌든 박태서 씨가 계속해서 아마 그런 그 북측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 이호남 씨를 만나고 이런 교류를 하고 이랬던 것은 그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보려고 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YS 정권에서도 계속 대북 관계 이러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본인의 그게 신념이나 이런 거에도 맞는 거고 또 남북 관계가 교류나 이런 게 활성화돼야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만약에 계속 경색된 분위기라면은. 예. 그래서 결국은 아작 커뮤니케이션이 나중에 이제 광고를 다시 따낼 때 이때도 뭐 박지서 씨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한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본인이 직접 역할을 했죠. 다시 한번 박경실 만나서 그렇게 해서 빚을 갚으려 했던 거죠. 진 빚을. 이상가족 북한 방문 및 가족 상봉 여기도 조금 관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남북 관계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대북 비선 활동했다. 이게 어쨌든 박혜서 씨 주장입니다. 구천서 씨라고요.
전 예, 국회의원. 예. 이 양반이 청주고등학교 선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구천성 씨를 그 이혼하고 연결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구천선 씨가 그 MB하고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아마 MB의 어떤 그 미션을 띄었거나 아니면은 뛰지 않더라도 구천선 씨가 MB에게 얘기는 할 수 있는 이런 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박지서 씨 주장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제가. 그리고 임태희 실장은 실제로 그 노동부 장관 시절에 네. 그 싱가포르에서 그 김양건 네. 당시 통전부장 노동당 대남당당 비서하고 만났는데 그 만나는 자리에 이호남이 참석을 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호남 당연히 그 박지서가 연결해 이호남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알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 박지서 씨가 간첩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한번 좀 봅시다. 국정원이나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려면 나는 북측에 정말 포섭되어야 하고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그들의 지시나 지령을 받게 되고 국가에 해가 되는 자료나 군사,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지령받은 주요 인물들을 포섭해야 마땅하다. 북에 포섭되어 그들의 지령에 따라 내가 움직였다고 가정해도 시간, 길게는 17년, 짧게는 13년 그런 시간과 내 주변 여건과 능력에 비해 그 성과나 국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조차도 너무 빈약하다.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 책임자가 10년 넘게 함께하면서 교범 몇 건 건네준 게 다냐. 그것을 믿으란 얘기냐. 면서 화를 냈듯이 그 성과가 너무 빈약하다. 북측이 진짜 공작원이고 또 내가 국정원 주장대로 북에 포섭되어 북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간첩이었다면 그 정도 성과로 만족하고 공작이 계속 진행되었겠는가? 분명히 밝히건대 나는 그들의 지시나 지령을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의 지시나 지령에 따라 움직일 정도로 내 사상은 나약하지 않다. 이게 박지서 씨의 주장이었는데 김 기자 이야기하고 별 다를 바가 없네요. 네. 어쨌든 대북관 확보한 사람이고 사상적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전혀. 그런데 어쨌든 뭐 억울함을 주장합니다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몇 년 받았습니까? 7년이죠. 어우, 꽤 오래 받았네요. 지금 그 2010년 6월 1일 날 체포됐으니까 네. 지금 이제 4년 넘었죠. 만 4년이 좀 넘었죠. 앞으로도 반 정도 남았네요. 반은 좀 더 했죠. 지금 4년 만 4년 3년 정도 남았네. 네, 한 2년 한 11개월 이 정도 좀 남았죠. 구속되고 어떻게 면회 간 적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은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조사해야지. 가까이 지내고. 참고인 신분으로 아니면 피의자 신분으로? 뭐 중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오남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면회를 가면은 다 보고되고 또 다 이쪽에. 보고가 되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자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뭔가 취재 활동이 사실 제한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리오남의 그 정체거든요. 네. 신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리오남이 만난 남측 사람이 한 수백 명 될 거예요. 야. 예. 근데 지금 대남 공작원이라면은 저도 한 10년 넘게 한 10번 넘게 만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그 손유범 씨라든가 그다음에 또 최근에 강영수 씨라고 네. 코리아랜드 대표인데 이 코리아랜드가 남북의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그런 사업자예요. 네. 근데 그 유경 호텔에 대한 그 임대 관리 사업권도 따내고 해서 상당히 그 대북 활동을 사업을 오래 해온 사람인데 최근에 간첩죄로 체포돼 가지고 지금 복역 중입니까? 재판받고 있어요. 허허. 네.
근데 거기서도 핵심 쟁점이 결국은 리오남이 결국은 내부 공작원인데 거기 포섭됐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건네준 게 뭐냐면은 카이샷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아덴만 작전에서 처음 우리 대중들한테 선보였던 그 카메라 헬멧에 이렇게 장치가 되어가지고 예. 작전 광경이 다 실중계되는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부에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작전할 때 쓰는 그 카이샷이라는 그 시스템을 카달로그를 줬어요. 네. 카달로그를 건네줬는데 카달로그는 뭐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뭐 그걸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카달로그 준 건데 그것도 지금 그 일종의 간첩죄. 네, 간첩죄에 지금 해당된다고 그러거든요. 국가보안법 문제야. 이거 기획은 진짜 귀걸이 코이면 그래서 지금 그 양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이게 지금 구치소에서 보냈잖아요. 네. 강영수 씨가. 네. 네. 왜냐하면 이 양반 법정 증인을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리오남에 대해서 리오남은 제가 판단컨대는 공작원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아마 이제 이분이 감옥에서 저기 구치소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래서 지금 취재해서 한번 써야겠어요. 네.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특종거리 많으신데. 이거 쓰시면 우리 EJ 팬 여러분들 가서 오마이뉴스에 좋아요 뭐 많이 구독하기 그렇죠. 많이 누르시기 바랍니다. 10만인 클럽도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네. 근데 지난주 내가 처음 들었는데 보니까 그 출연자들이 네. 그 나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네. 그 홍준표, 여운한 씨도 그렇고. 하다못해 그 광고 말씀으로 하는 그 김광수 경제부총에서 김광수가 저하고 정확히 동창이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김광수 부장님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잖아요. 젊어 보이십니다. 앞으로 좀 자주 나오세요. 일 있으면. 일단 이거 그럴까요? 팟캐스트도 외면하지 마시고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북풍 얘기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하여튼 불어옵니다. 불어오고, 뭐, 이제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또, 이 정치권에서 이걸 항상 활용하고 싶어 할 거단 말이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건 북쪽의 변화에 대한 예상이라면은, 요거는 이제, 남쪽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집단에서는 항상 이걸 한번 써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아마 북한이 존재하는 한 아마 계속 이거를 써먹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그 원세훈 원장의 그 대선 개입.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권영애 부장 시절에 했던 것하고 그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실제 오프라인에서 공작을 한 것이라면 이건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보면 한 거죠. 네. 그때는 실제 뭐 귀향 공작이라 그래가지고 한 200명 정도를 실제 선거 앞두고 한 일주일 전에 그 직원들한테 다 휴가를 주면서 그러니까 내려가라 고향에 가서 구전 홍보단 활동을 시켰죠. 맞네. 딱 맞네. 네, 50에서 한 100만 원씩 그때 귀향비를 줬어요. 직원들한테 20년이 지나 똑같네. 200명한테. 근데 다만 이제 호남 출신 직원들한테는 안 보내고. 야. 그래서 영남하고 충청권 출신들. 진짜 웃긴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원세훈의 그런 대선 그 원장님 말씀에 이행되고 이러면서 네. 작년에 그 여야 합의로 국정원 개혁 특위가 구성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국정원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이병기 지금 후보자도 그때 말씀하시던데 불법 명령 무슨 신고센터인가 뭐 이런 식의 그 제도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당 명령인데 불법 명령은 아니고 부당 명령에 대해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게 법으로 보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내부 고발자는 아닌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부당 명령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건의할 수 있는 거에 법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는 어렵다는 거죠. 그게 올 1월에 들어갔어요, 법이. 개정된 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조금 의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도 진전이죠. 진전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원세훈의 국정원이 이런 짓 했을 때 이거 내부 고발한 사람들 다 파면됐거든. 그렇죠. 다 파면됐으니까 이런 거 다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앞으로 누가 지금 김 기자가 말씀하신 부당 명령 이거 누가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겁이 나서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 이런 문제. 하여튼 이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 자체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이런 공작 하지 말라고 국정원 안기부를 개혁하려고 국정원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전히 또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비밀 정보기관의 어떤 그 끊임없는 그런 유혹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절대 들키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제 부당 명령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역대 그 국정원장들을 보면은 지금 31명째 네. 했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사업 처리되거나 뭐 비명 행사하거나 이렇게 됐거든요. 비명 행사 많잖아. 김영호, 김재규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자님 말씀의 논어에 그 3인행 필류아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가면은 스승이 분명히 한 명은 있다 그런 건데 국정원장들은 거의 그 3인행이면은 그 필류 철창행 뭐 이런 것에 세 사람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은 뭐 이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원세훈 원장도 실정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렇죠. 남재준 원장은 뭐 사업 처리는 뭐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누가 보기에도 사실 그 불법 같은 이런 본인 스스로 그 비밀을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공개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법적으로는 뭐 검찰의 기소를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이병기 또 후보자는 외교관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나쁜 짓을 대놓고 하시지는 않을 거다. 대놓고 하시진 않을 거다. 근데 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휴민트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영향이 클 거예요. 왜냐면은 IMF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기업, 금융권을 비롯해서 거의 한 20% 정도, 30% 정도가, 그때 명퇴를 당하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공적 분야에서 다 10% 정도는 정리를 했었거든요. 인원 감축을 했었거든요. 국정원도 11% 정도가 감축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피의식이 일정 부분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당연히 그 분야에서도 당연히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윤홍준 공작에 관여된 라인은 6급부터서 5급, 6급부터 4급, 3급, 2급, 1급, 차장, 부장까지, 차장은 아니다. 이병기 차장에 빠졌으니까. 그리고 부장까지. 다 날라가버려. 다 날라갔죠. 차장 빼고 다 날라갔네. 네. 그런 경우는 전무후무한 경우예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네. 없어졌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른 공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종찬 원장이 가서 이제 내부 감찰, 감사 이런 결과를 다 토대로 해서 직원들을 이제 감축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기가 불명예 퇴진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분명히. 예. 근데 인사라는 게 사실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은 항상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틀림없이, 사실과 좀 다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도매금으로 이렇게 된 분도 물론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분명히 그런 불법스러운 또는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감축이 된 경우가 대다수라고 봐야죠. 어쨌든 보수주의자들이 항상 얘기하거든. 김대중 정부 때 휴민트 다 없어졌다. 안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남한도 안 내려보내, 아니, 남한도 안 보내고, 북한도 안 내려보내고, 그지? 그런 게 제일 좋은, 뭐, 예. 대화로 풀고, 정치력으로 풀고, 좀, 뒷구멍으로 그렇죠. 하지 말고, 예.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협상창구 만들고. 그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혹시 지금까지 기사로 안 썼던 거, 하나 밝히실 수 있는. 네, 거. 하나 좀 선물 좀 주고 가세요. 기사로 못 밝혔지만 내가 이제 선물하게 주고 간다. 선물은 또 따로 챙겨드릴 것도 있고요, 저희.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사실 이 북풍 공작의 그 전모가 밝혀진 그 발단이 윤홍준 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우리 특파원들이 4명인가 가셨어요. 호텔에서 했는데 근데 아무도 기사를 안 썼어요. 정보 보고는 다 했죠. 그래가지고 안 쓰니까 이제 도쿄 가서 또 기자회견 했어요. 2차 기자회견. 네. 네. 도쿄에서는 더 많은 기자들이 왔긴 왔는데 역시 아무도 안 썼어요. 안 쓰니까 직접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저 63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 바로 톡했죠. 네. 기자회견 마치자마자 바로 출국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기자회견을 하려면 일정 부분 이 우왕꾼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띄워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바람잡이들. 네, 바람잡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바람잡이의 창구를 국정원에서 연락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네. 유영진 기자회견을 하니까 당신들과 참석해라. 그게 이제 그 황장엽 공작에 관련된 김숙향 씨라고 있거든요. 그분하고 이철승 씨. 잘 알잖아요. 이철승 씨.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그 보수 우익들이 참석을 했죠.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바람잡이로 이철승 같은 사람이 참석해서. 해가지고 했죠. 그래가지고. 아, 그 양반 진짜.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로 출국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국민의 그 당직자들이 영등포 경찰서에다가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 내가 고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할이 남부지청이 된 거예요. 영등포 예. 해가지고. 근데 남부지청에서 그것을 이제 보니까 이게 분명히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출입금지를 출금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나가고 없지만은 들어올 때면 당연히 이제 통보가 되게 돼 있거든요. 출금조치를 해놓으면은. 근데 이제 이놈은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해외 교포, 진교포 신분이고 이러니까 별 문제 있겠나 싶어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그 호텔에서 있다가 뭐 20만 달러 받았겠다 뭐 20만 달러면 몇 억 되죠? 네, 2억. 예, 해가지고 그러다가 체포가 됐죠. 그 체포가 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이전무 박정무라고 했잖아요. 박재선 씨. 네. 예. 거기도 이제 안기부 직원을 이전무라고 이제 만날 때 항상 했던 사람인데 그 이전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이걸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전무가 시켜서 했다. 이전무 잡으니까 자기는 위에 또 주상무가 또 뭐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공작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알려지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숱하게 많은 대북 그 공작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그 이론적으로는 얘기하는 그런 가설들 음모론 뭘 주고 돈 주고 뭐 입금 됐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이른바 그 적대적 의존 관계 또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학자들도 다 얘기를 하고 가설로서는 성립이 되는데 물증으로서 나온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 물증이 드러난 게 바로 윤홍준 사건이죠. 재미없고 윤홍준 폭로 사건 기자회견을 3차례 했는데 아무도 기사를 안 써서가지고 나중에 안기관 협박했다가 20만 원 달러 받고 왜 들어왔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선거 끝났죠. 끝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선거 끝나고 그때 당선자 시절이었죠. 네. 끝났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야 배짱도 좋네 다시 들어온. 그래서 그때 시급했죠. 그 직원들이. 네. 그래가지고 안기부 직원들이. 네, 직원들이. 저 새끼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냐?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이전무 잡고 저 주상무 잡고 그 위에 자꾸 올라가다 결국은 고등회까지. 그 이제 남부지청에 있는 그 김호수 검사인데
김효수 검사가 지휘를 해가지고 그 호텔에서 잡았어요. 해가지고 수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부지청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대성 파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 사건이 훨씬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서울지검공안부에서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김호수 검사가 이제 그걸로 파견 나갔죠. 저기 서울공안지검 저 공안부로 해가지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북풍 사건 조사에도 같이 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박철준 부부장 뭐 이런 양반들이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또 조사를 받았어요. 야, 이거 기자의 숙명도 아니고. 그 리오남하고 친분이 있지. 네네. 그다음에 박제사하고 막역한 또 이런 사이지. 사이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대성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검사도 그러더라고요. 뭐 기자들이 뭐 이게 뭐 원본은 안 줄 거라고 안다. 복사해놓고 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납을 했죠. 복사해놓고 복사했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쨌든 반납했습니다. 네, 예. 기밀이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반납했죠. 근데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 한 꼬리자리로 해석할 줄 알았는데 이게 부장까지 구속이 돼버린 사안이잖아요. 윤석열 씨 그 사안 하나만으로도. 그 이제 이대성 파일은 그 나중에 터진 거니까 그것까지 이제 더 추가가 된 건데 자기가 그 계속 5월달까지 수사하는 동안에 안기부 끌려가가지고 고문받는 꿈을 계속 꿨대요. 검사가. 참. 그러니까 뭐 그때 아니었으면 사실 그런 일이 뭐 아직까지도 그런 일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참.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보부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참 흑역사 많아.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기자님 와서 살아있던 당시 얘기를 들려줘서 생생한 정보. 생생한 정보 들려서 너무 재밌었고. 또 일이 있으면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김당민이 찾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